21세기가 되었을 때 미국 서해안의 기술 회사들은 빠르게 성장하는 인터넷을 이용해 세상을 확 바꾸어 놓을 제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제품들이 우리의 삶을 더 쉽고 재미있고 더 생산적으로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 제품을 만든 회사들은 마치 프로메테우스처럼 신의 선물을 인류에게 가져다준 영웅이자 천재, 세계적인 은인으로 칭송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어른의 삶뿐만 아니라 아동의 삶까지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 제품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회사들은 스마트폰이 아동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혹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스마트폰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증거가 점점 쌓이자 회사들은 애매모호한 설명과 함께 홍보에 열중했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이 아동의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책에서는 여자아이들에게는 SNS, 남자아이들은 게임과 포르노 사이트들이 악영향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아동의 눈과 귀를 통해 침투하는 중독성 콘텐츠를 설계하고 신체적 놀이와 직접 대면 방식 사교활동을 밀어냄으로써 아동기를 크게 재편하여 인간의 발달 과정을 변화시켰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가장 크게 일어난 시기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였지만 과잉보호하는 부모가 등장한 1980년대부터 시작해 코로나19를 거쳐 현재까지 이어집니다. 물론 국가들은 그런 영향을 아주 방관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1998년에 제정된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은 13세 미만 아동은 계정을 개설하면서 자신의 데이터와 일부 권리를 회사 측에 제공하겠다는 계약에 서명하려면 반드시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법이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 인터넷 성인의 연령이 만 13세로 정해졌는데 문제는 이 법은 회사 측의 나이를 확인할 책임을 명확하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동은 자신의 나이가 많다고 체크하거나 혹은 부모님 생일을 입력하면 부모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서 거의 모든 곳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스마트폰으로 인해 많은 아동과 청소년은 온라인에서 노는 것에 매우 만족해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은 모든 어린 포유류가 기본 능력을 발달시키고 타고난 두려움을 극복하고 부모에게 덜 의지할 준비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종류의 신체적 경험과 사회적 경험에 노출될 기회를 잃었습니다. 또래와 함께 나누는 가상상호 작용은 이렇게 상실된 경험을 완전히 보완하지 못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게다가 놀이시간과 사회생활이 온라인으로 옮겨간 아동과 청소년은 점점 더 어른의 공간을 배회하고 성인 콘텐츠를 소비하고 어른들과 상호작용하게 되었는데 이런 상호작용은 미성년에게 해로운 방식으로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스마트폰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어떻게 악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00년대에는 청소년에게 정신질환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010년대 초반부터 많은 나라에서次세대의 정신질환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매년 미국 정부는 10대들에게 약물 사용에 관한 질문과 함께 정신건강에 대한 질문을 조사하는데 질문은 보통 슬프거나 공허하거나 우울한 기분을 오랫동안 느낀 적이 있는가? 혹은 평소에 즐기던 대부분의 일에 흥미를 잃거나 지겨움을 느낀 기간이 오래 지속된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이런 질문 9개 중 5개 이상에 체크한 사람은 우울증을 앓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류됩니다. 그래프를 보면 2012년경부터 우울증 비율이 급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0년 이후 우울증 비율은 남자아이들은 161%, 여자아이들은 145% 증가했습니다. 2010년 초반에 10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수수께끼에 대한 중요한 단서 중 하나는 정신질환 증가가 불안과 우울증과 관련된 장애에 집중되었다는 점인데 정신의학에서 이런 장애는 내면화 장애로 분류합니다. 내면화 장애는 불안과 두려움, 슬픔, 절망 같은 감정을 느끼고 사회에 거리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외면화 장애는 자신의 고통과 증상을 타인을 향해 밖으로 표출합니다. 예를 들어 폭력 성향과 과도한 위험 감수 성향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남녀 모두 2010년대 초반 이후에 내면화 장애가 증가한 반면에 외면화 장애는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1990년대에 PC와 인터넷 기술이 확산되며 2001년에는 대다수 가정에서 사용되었는데 이때 10대의 정신건강은 악화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2007년에 출시된 애플의 아이폰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스마트폰은 2012에서 2013년에 소셜미디어와 함께 손을 잡고 급속하게 확산되어 대다수 가정이 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여자아이들의 정신건강이 무너지고 남자아이들의 정신건강에 더 다양한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1990년대 후반부터 휴대폰을 사용했지만 인터넷 접속이 안 되는 말 그대로 기본 휴대폰이었고 주로 친구와 가족과 직접 1대1 통화를 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언제든지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고 수백만 개의 앱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래서 금방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본거지가 되어 하루 종일 끊임없이 알림이 울리면서 누가 뭐라고 말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확인하게 만듭니다. 이는 스마트폰을 소유한 청소년이 가상세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만들었는데 커먼센스 미디어가 2015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SNS 계정이 있는 10대는 하루에 약 2시간을 SNS에 쓰며
평균적으로 하루에 여가 시간 중 약 7시간을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넷플릭스, 유튜브, 포르노 사이트에 영상을 보면서 스크린 미디어에 쓴다고 보고했습니다. 퓨 연구센터가 2015년에 발표한 보고서도 10대 4명 중 1명은 거의 항상 온라인에 접속해 있다고 대답했으며 2022년에는 그 수치가 46%로 증가했습니다. 사람에게는 기묘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이는 빠르게 성장하다가 그 다음에는 느리게 성장하고 다시 빠르게 성장하는 점입니다. 사람의 성장 곡선을 침팬지의 성장 곡선과 비교해보면 침팬지는 번식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를 때까지 일정한 속도로 성장합니다. 진화의 목적이 살아남는 자손을 최대화하는 것이라면 최대한 빨리 성인까지 성장하는 것이 최선의 적응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처음 2년 동안은 빠르게 성장하다가 그 다음 7에서 10년은 느리게 성장하고 사춘기 동안에 또다시 급격하게 성장하다가 몇 년 뒤에 성장이 멈춥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길고 위험한 아동기가 진화했을까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 불리는 이유는 사람이 문화적 동물로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서부터 끊임없이 서로 배우고 발명하고 했던 인류는 과거에 비해 뇌는 더 커졌습니다. 생존 경쟁의 승리는 가장 빠르고 강한 자가 아니라 학습 능력이 가장 뛰어난 자에게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화는 사람에게 연장된 아동기를 제공했고 그 덕분에 사회에 축적된 지식을 장시간에 걸쳐 배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진화는 학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단순히 아동기를 연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습을 쉽고 즐겁게 만들도록 강하게 자극하는 동기도 우리에게 심었습니다. 바로 자유놀이와 조율과 사회학습을 위한 동기입니다. 자유놀이는 실외에서 다양한 나이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신체적 놀이인데 건강하고 자연스럽고 유익한 종류의 놀이입니다. 이는 자신과 서로를 돌보는 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친구와 몸싸움을 하거나 칼싸움을 하거나 다른 아이와 시소를 즐겁게 타는 것처럼 다칠 수 있는 상황에서 놀이를 해야 다치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유놀이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실수의 비용이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다 서툴며 매일 실수를 저지릅니다. 초등학생은 시행착오를 통해 그리고 친구로부터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으면서 중학교에 더 큰 사회적 복잡성에 대응할 준비를 합니다. 아이들이 상처를 참고 감정을 조절하고 다른 아이의 감정을 읽고 차례를 지키고 갈등을 해결하고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루는 법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활동은 감독을 받지 않고 아이들 스스로가 주도하는 놀이입니다. 아이들은 본질적으로 이러한 기술을 습득하려는 동기를 느끼는데 놀이 집단에 끼길 원하고 놀이를 계속 즐기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놀이들은 점차 없어지고 있으며 아이들은 점점 홀로 앉아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인스타그램이나 톡 그 밖의 앱에서 끝없는 게시물을 훑어보면서 깨어있는 시간 중 대부분을 스마트폰에 쓰고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은 비디오 게임과 가상 우정을 포함해 새로운 경험의 세계를 열어줍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험을 하려면 지금까지 인류가 진화를 통해 축적한 종류의 경험 그리고 사회적으로 제 기능을 하는 어른이 되려면 많이 알아야 하는 경험을 감소시키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지난 수백만 년 동안 진화를 좌우한 환경은 결핍과 위험, 가뭄과 기아가 닥치는 시기가 반복되면서 변동성이 매우 심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런 환경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 뇌 네트워크를 두 종류의 상황에 각각 전문화된 두 가지 체계로 개선했습니다. 바로 행동 활성화 체계와 행동 억제 체계입니다. 저자는 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발견 모드와 방어 모드로 이름 붙여 설명합니다. 발견 모드는 열매가 가득한 나무를 발견했을 때 긍정적 감정과 흥분에 휩싸이는 상태를 말하며 방어 모드는 근처에 맹수의 소리를 들은 것처럼 위협을 감지할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서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발견 모드는 학습과 성장을 촉진하게 만듭니다. 지금 보이는 표는 아동기를 거치면서 기본 설정이 발견 모드 또는 방어 모드로 정해진 학생이 대학교에 입학하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보여줍니다. 발견 모드에 있는 학생이 대학교에 풍부한 지적, 사회적 기회에서 큰 이익을 얻으며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대부분의 시간을 방어 모드로 보내는 학생은 배우는 것도 적고 성장도 느립니다. 1980년대 후반에 애리조나 사막에서 특별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바이오스피어라는 닫힌 인공 생태계를 만들려는 사상 최대 규모의 시도였고 우주 공간에서 자급자족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바이오스피어에서 몇 년 동안 살아갈 8명을 부양하도록 설계했고 산소, 물, 식품은 모두 그 안에서 공급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실험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 하나는 우림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심었던 나무 중 대부분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기 전에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실험 설계자들은 어린 나무가 제대로 자라려면 바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바람은 나무를 휘게 만드는데 그러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있는 뿌리 부분이 끌어당겨지면서 반대 방향에 있는 나무 부분이 압축됩니다. 뿌리는 이에 대한 반응으로 필요한 곳에 더 단단한 닻을 제공하려고 팽창하며 압축된 나무 세포들은 구조가 더 튼튼하고 단단하게 변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어린이에게도 필요합니다. 어린이가 튼튼한 어른으로 자라려면 스트레스에 자주 노출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좌절과 나쁜 영향과 부정적 감정으로부터 보호하면서 키우길 원하는 부모는 비록 좋은 의도로 그러겠지만 실제로는 아이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 양육 방식은 아이가 역량과 자기 통제, 좌절감에 대한 내성, 감정적 자기 관리를 발달시킬 기회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과잉 보호를 받으며 자란 아이가 방어 모드에 머무는 청소년이 되기 쉬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방어 모드가 되면 덜 배우고 가까운 친구도 적으며 불안을 더 많이 느끼고 일상적인 대화와 갈등에서 고통을 더 많이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아이는 놀이에 위험한 요소를 추가할까요? 진화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일반적인 공포증은 우리 조상이 수렵채집인으로 살아간 수백만 년에 걸쳐 발달했는데 그중 일부 대상에 대한 공포증은 다른 영장류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뱀 같은 일부 대상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단 한 번의 나쁜 경험을 하거나 집단의 다른 구성원이 뱀을 두려워하는 장면을 보고서 두려움 반응이 아주 쉽게 생기는 진화한 준비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가 노출과 경험을 통해 그 대상에 익숙해지면 두려움은 대개 사라집니다. 능력이 발전할수록 아이는 전에 두려움을 느꼈던 일부 대상에 점점 더 큰 흥미를 느끼게 되면서 그 대상에 가까이 다가가고 어른과 나이가 많은 아이에게 지도를 바라고 위험한 상황과 덜 위험한 상황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고 결국에는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은 스릴과 승리감으로 바뀝니다. 사람은 잡식 동물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비타민과 영양소를 얻으려면 다양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은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적응이 필요한 동물이어서 유연하고 사회성 기술이 뛰어난 어른으로 발달하려면 광범위한 사회적 경험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도전이 필요할까요? 스타인버그는 스트레스가 많은 경험은 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경험이라고 지적합니다. 저자는 스타인버그에게 아이가 탄력성과 정서적 강건함을 발달시키기 위해 스트레스 인자에 노출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는 동의했지만 두 가지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첫째, 그는 놀이터에서 흔히 발생하는 갈등처럼 오래 지속되지 않는 스트레스보다 며칠 혹은 몇 주일, 심지어 몇 년 동안 지속되는 스트레스가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스트레스와 안녕 사이의 관계는 뒤집힌 유자 패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약간의 스트레스는 발달에 이롭지만 단기간이건 장기적이건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면 해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은 어떨까요? 물론 스마트폰 사용도 분명히 하나의 경험입니다. 그것은 유튜브, 챗GPT의 무한한 지식에 접속하는 통로이자 수십 명의 사람들과 손쉽게 접촉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흥미로운 경험을 너무나도 많이 제공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화면 밖의 경험에 대한 관심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면 기반 경험은 현실 세계의 생생한 경험보다 가치가 없을까요? 뇌가 특정 나이에 특정 종류의 경험을 기대하도록 진화한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는 분명히 그렇다고 저자는 답합니다. 이모티콘으로 보강된 문자로 소통하는 것은 얼굴 표정과 목소리 톤 변화, 직접적인 눈 맞춤, 몸짓 언어를 통한 대화를 하는 동안 발달시킬 수 있는 뇌 부분들을 발달시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스마트폰의 어떤 점이 안 좋을까요? 저자는 크게 사회적 박탈, 수면 박탈, 주의 분산, 중독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중 첫 번째, 사회적 박탈은 스마트폰으로 인해 사회활동을 안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입니다. 아동은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함께 놀면서 사회적 발달을 촉진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스마트폰 출시 이후인 2009년에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급감했고 2013년 이후에는 그 추세가 가속되었습니다. 물론 우정이 현실 세계에서 인스타그램과 스냅챗, 온라인 비디오 게임으로 옮겨갈 뿐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로 보면 SNS 사용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10대는 우울증과 불안, 그 밖에 정신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더 높은 반면 사회활동이나 실제로 만나는 커뮤니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10대는 정신건강 상태가 더 양호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면 박탈입니다. 10대는 어른보다 잠이 더 많이 필요하며 10대 초반 아동은 밤에 최소한 9시간, 10대는 8시간을 자야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10대는 등교 시간에 맞춰 일찍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늦잠을 자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대다수 10대는 뇌와 신체에 필요한 것보다 더 적은 잠을 자게 되는데 스마트폰이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 이후 수면 시간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일까요? 36건의 상관 연구를 검토한 연구에서 SNS 사용 증가와 수면 부족 사이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었으며 SNS 사용 증가와 정신건강 악화 사이에서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었습니다. 동일한 연구에서 한동안 소셜미디어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나중에 수면 문제와 정신건강 악화가 예측된다는 사실도 발견되었습니다. 한 실험 연구에서는 2주 동안 등교하는 날에는 오후 9시 이후에 화면 기기의 사용을 제한한 청소년은 전체 수면 시간이 늘어나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빨라지며 집중력과 빠른 반응이 필요한 과제에서 성적이 향상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 실시한 다른 실험들에서도 밤늦게까지 기기를 사용하면 수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의 분산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주요 SNS와 커뮤니케이션 앱에서 보낸 알림이 휴대폰에 뜨는 평균 횟수는 하루에 192개나 됩니다. 따라서 밤에 겨우 7시간밖에 자지 않는 평균적인 10대는 깨어있는 동안 1시간에 약 11개의 알림 신호를 받는데 이는 5분당 1개씩 받는 셈입니다. 이것도 커뮤니케이션 앱만 놓고 따졌을 때고 게임이나 수많은 앱들의 알림을 생각하면 시도 때도 없이 불쑥 끼어드는 불청객 알림의 수는 훨씬 많습니다. 이런 끝없는 방해의 흐름은 청소년의 사고 능력을 갉아먹으면서 빠르게 재배열이 일어나는 뇌에 영구적인 자국을 남깁니다. 그렇게 알림으로 인해 한 번씩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많은 주의를 낭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중독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행동이 좋은 결과를 낳으면 학습에 관련된 특정 뇌 회로가 약간의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도파민이 분비되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것은 자칫 중독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도박에서 한번 이기면 기분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박 중독자가 그것에 만족했단 돈을 챙겨 집으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즐거운 느낌은 도박을 계속하게 만드는 자극이 됩니다. 비디오 게임과 SNS, 쇼핑, 그 밖의 앱도 마찬가지인데 이 때문에 사람들에게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돈을 쓰게 만듭니다. 분명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거나 폰게임을 하는 청소년 중 대다수는 중독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청소년들의 욕망은 해킹되고 조종됩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중독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사람에게는 자신의 일부를 어플 속에 집어넣어 그 어플을 자신에게 더 중요한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프로필을 작성하고 많은 사진을 게시했으며 친구들뿐만 아니라 수백 명의 인스타그램 사용자와 연결을 맺느라 수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게임에 시간을 투자하면 할수록 게임을 접기가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수업 중에도 내가 올린 사진에 누가 좋아요를 눌렀을까? 와 같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유혹을 뿌리치려고 애쓰면서 공부를 계속하려고 하지만 보상 가능성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도파민 분비가 촉발되고 그러면 당장 인스타그램으로 달려가고 싶은 충동이 치솟습니다. 나중에 인스타그램을 방문해 자신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단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실망을 느끼지만 도파민에 젖은 뇌는 여전히 보상을 갈망합니다. 그러다 보면 최근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 답하는 친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다시 공부로 돌아오지만 에너지는 고갈되었고 집중력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저자는 어린이가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계정을 갖는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말할 때 가장 흔한 반응은 나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라는 대답이라고 합니다. 11살짜리 아동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돌아다니는 것이 너무나도 일상적인 일로 자리 잡아 많은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1912년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뒤에는 자매선 두 척을 운항 중단하고 개조 작업을 통해 더 안전하게 만들게 되었다는 점을 예시로 들며 우리 각자는 홀로 행동하면서 올바른 일을 하기가 너무 어렵거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하지만 함께 행동한다면 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집단 행동 문제는 집단 반응이 필요합니다. 주요 집단 반응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자발적 협응입니다. 8학년까지 기다리자라는 단체가 그런 예시입니다. 이 단체에 가입한 부모들은 초등학생 자녀가 8학년이 될 때까지 스마트폰을 주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도 자신이 배제되었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적 해결책입니다. 예를 들어 잠글 수 있는 휴대폰 주머니 도입이나 빠르고 쉬운 연령 확인 방법 개발, 더 좋은 기본 휴대폰 도입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자녀에게 스마트폰과 SNS를 허용하는 문제에서 부모가 받는 압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부나 기관이 법 혹은 규칙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든 SNS 회사의 새로운 사용자의 나이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만들거나 모든 학생에게 학교에 있는 동안은 휴대폰을 수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당신의 시간과 의식적 주의를 최대한 빼앗을까요? 이것은 페이스북의 초대 사장인 션 파커가 2017년에 인터뷰를 할 때 한 말입니다. 왜 자신의 고객을 이런 식으로 다루려고 할까요? 그것은 대다수 SNS 회사의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의 주의는 진짜 고객인 광고주에게 팔 수 있는 소중한 재료입니다. 회사들은 사용자의 주의를 놓고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데 마치 카지노처럼 설령 그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해를 끼친다 하더라도 사용자를 붙들어두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려고 합니다. 회사들의 행동을 바꾸려면 많은 산업에서 그랬던 것처럼 거기에 작용하는 인센티브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 생성 콘텐츠에 광고를 붙임으로써 수익을 올리는 비즈니스는 반드시 실행해야 할 기본 원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용자 수를 늘리고 사용자에게 해당 앱 사용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하고 사용자에게 더 많은 콘텐츠를 올리고 관여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용자들을 그 플랫폼에 끌어들여야 합니다.
회사들이 사용자 수를 늘리는 한 가지 방법은 13세 미만 사용자의 입장을 금지하는 자체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저자는 2019년 8월에 페이스북 창시자 마크 저커버그와 영상통화를 했는데 13세 미만의 아동이 SNS 계정을 갖고 있다고 말했지만 마크 저커버그는 13세 미만인 사람은 계정을 개설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저자는 이 통화를 하기 직전에도 계정을 만들었는데 나이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고 마크 저커버그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 인스타그램이 연령 미달 사용자를 차단하거나 추방하려는 노력을 실제로 기울인다면 그 사용자들을 틱톡이나 다른 플랫폼에 빼앗깁니다. 어린 사용자의 경우 더 중요시 여겨지는데 어릴 때 생긴 버릇은 평생 가는 경우가 많아 장래에도 자신의 제품을 사용해줄 충성도 높은 고객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용자들을 더 오래 붙잡아두기 위해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스크롤하다가 멈추는 것이 어디인지, 어떤 콘텐츠에 시간을 소비하는지 파악하여 알고리즘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공합니다. 정부와 테크 회사가 청소년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일부 비판자는 만약 정부의 규제가 생긴다면 사람들에게 인터넷에서 어떤 말은 해도 되고 어떤 말은 하면 안 된다고 정부가 강요하는 셈이 되며 정부가 정치적 스펙트럼 중 어느 한쪽을 부당하게 검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플랫폼에 책임이 있는 해악 중 대부분은 다른 사용자의 게시물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해로운 경험을 장려하거나 증폭하는 설계 결정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한 통제력은 플랫폼이 쥐고 있습니다. 아동 온라인 안전법 같은 최근의 법안들은 콘텐츠가 아니라 설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 프라이버시 보호의 기본값을 최대한으로 설정하는 것은 정치적 스펙트럼의 어느 쪽에도 이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 성인의 나이를 16세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삶의 일부로 자리 잡아 가던 1990년대 후반에는 온라인에서 아동을 보호하려는 특별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회사들은 부모의 인지나 동의 없이 아동의 데이터를 마구잡이로 수집해 팔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의회의 웹사이트가 아동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부모의 동의를 얻게 하는 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전자상거래 회사들과 피임이나 낙태를 비롯해 그 밖의 민감한 주제의 정보의 10대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한 시민 자유단체들이 반대했습니다. 결국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타협안이 도출되었고 그 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의 뇌 발달이나 성숙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적절한 인터넷 성인 나이는 몇 살일까요? 이것은 어린이가 웹을 돌아다니거나 유튜브나 틱톡에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 유튜브나 틱톡에서 계정을 개설하고 자신의 영상을 업로드하고 고객 맞춤형 피드를 받으면서 이용약관에 명시돼 있듯이 자신의 데이터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팔 수 있도록 회사 측에 제공할 수 있는 나이를 말합니다. 물론 저자도 인터넷 성인 나이를 18세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으며 최소 나이는 16세가 적절하다고 말합니다. 16세는 소셜미디어의 해악에 가장 민감한 시기를 막 지난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나이 확인 과정을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용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플랫폼들이 자주 해킹을 당해 데이터가 다른 곳으로 팔려가기 때문에 저자는 플랫폼 사이트가 나이 확인하는 일을 다른 회사에 외주를 맡기고 그 회사는 플랫폼 회사에 단순히 예 아니요 방식으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즉 그 사이트에 접속할 만큼 나이가 충분한지 아닌지만 통보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내용들이 있으니 책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